당신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요? 아니, 잠깐.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과연 진짜 행복일까요? 2023년, 한 억만장자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 무려 3조 원을 모두 기부하고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비싼 차.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나는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다시 불행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의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기묘한 현상의 한 단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근본적인 설계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류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생물학적 함정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행복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뇌는 생존하도록,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도록, 절대 만족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영원히 쫓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데니얼 길버트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1년 후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승진, 결혼, 복권 당첨 같은 큰 사건들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후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들의 행복 수준은 평균적으로 단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조차 1년이 지나면 당첨 전과 거의 같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역방향 연구였습니다. 심각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초기의 절망과 우울 이후 대부분은 놀랍게도 사고 전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도를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과 가장 나쁜 일이?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답은 당신의 뇌 깊숙한 곳, 측좌액이라는 작은 구조물에 숨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흔히 보상회로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우리는 쾌감, 즐거움, 행복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스탠퍼드 대학의 최신 연구는 우리의 보상회로가 실제로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보다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더 많이 분비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는 행복 그 자체보다 행복에 대한 기대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실험실 쥐를 이용한 고전적인 실험이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쥐에게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학습시킵니다. 처음에는 쥐가 레버를 누르고 먹이를 먹을 때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바뀝니다. 도파민은 먹이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레버를 누르기 직전, 즉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먹이를 실제로 먹을 때의 도파민 분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변화를 줍니다. 레버를 눌러도 먹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쥐의 도파민 분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합니다. 쥐는 완전히 중독된 것처럼 레버를 미친 듯이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박이 중독성이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기대에 더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새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을 때, 인터넷으로 차 사진을 보고 시승을 하러 다닐 때 당신의 도파민 수치는 치솟습니다. 당신은 흥분되고 행복합니다. 드디어 차를 구입하는 그날, 당신은 절정의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가 지나면 그 차는 그냥 당신이 출근할 때 타는 평범한 차가 됩니다. 도파민은 더 이상 분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요.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보상 예측 오차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보상과 실제로 받은 보상 사이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예상보다 좋으면 도파민이 급증하고 예상한 대로면 도파민이 평범하게 분비되고 예상보다 나쁘면 도파민이 급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면 그것이 빠르게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사치는 오늘의 일상이 되고 오늘의 일상은 내일의 불만족이 됩니다.
2022년 UCLA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이 현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사용해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 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처음에는 $5를 주고 나중에는 $20를 줬습니다. 예상대로 $20를 받았을 때 더 큰 도파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가자들이 $20에 익숙해진 후 다시 $5를 주자 그들의 뇌는 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벌을 받은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돈을 받았지만 주관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처럼 느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 적응이라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는 모든 긍정적인 변화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하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버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기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 조상들이 충분히 먹고 안전한 은시처를 찾았다고 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더 나은 사냥터를 찾지 않았을 것이고 더 안전한 동굴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생존 경쟁에서 뒤처졌을 겁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개체들이 살아남았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뇌는 만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하도록 설계되었고 생존은 끊임없는 불만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환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자에게 쫓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림의 위협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 뇌입니다.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 더 필요해, 더 찾아야 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MIT 인지과학자 앤 그레이비엘이 진행한 획기적인 연구는 이 메커니즘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습관이 형성될 때 뇌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면, 즉 자동화되면 그 행동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크게 감소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익숙한 보상에 대한 반응을 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힘들게 얻은 것들, 당신이 드디어 성취한 것들은 곧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계속 달리지만 절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목적지도 함께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회로에 물리적으로 각인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1950년대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는 쥐의 뇌에 전극을 심고 측좌액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레버를 만들었습니다. 쥐가 레버를 누르면 보상 회로가 직접 활성화되어 순수한 쾌감을 느낍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쥐들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심지어 성관계도 거부하고 레버만 눌렀습니다. 시간당 수천 번씩. 굶어 죽을 위험이 있어도 레버를 누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행복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파민이라는 신경화학 물질에 중독되어 있고 우리의 뇌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문제는 진정한 만족은 도파민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파민은 추구를 만들어냅니다. 추구는 끝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행복은 단일한 감정이나 상태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유형의 긍정적 경험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도파민 기반의 쾌락입니다. 이것은 빠르고 강렬하지만 짧게 지속됩니다. 둘째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관여하는 만족감과 유대감입니다. 이것은 덜 강렬하지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셋째는 엔도르핀이 관여하는 평온함과 고통의 부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유형, 즉 도파민 기반의 쾌락입니다. 이것은 광고가 약속하는 행복이고 SNS에서 보이는 행복이고 우리가 소비하도록 조장받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웰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루시 포크너가 진행한 2023년 연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한 후 뇌 스캔과 장기 추적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쇼핑이나 마시는 음식처럼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활동들은 측좌액과 복측피계부를 강하게 활성화시켰지만 참가자들이 보고한 웰빙 수준과는 약한 상관관계만 보였습니다. 반면 친구와의 깊은 대화, 자연 속 산책, 명상 같은 활동들은 도파민 반응은 약했지만 전두엽 피질과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이 증가했고
이는 장기적인 행복감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행복과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행복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신경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만족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면, 만약 쾌락 적응이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행복은 정말로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신기루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신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는 달라이 라마와의 협력을 통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명상을 수행한 티베트 승려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승려들의 뇌는 일반인들과 구조적으로 달랐습니다. 특히 전두엽 피질의 좌측,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영역이 유의미하게 두꺼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뇌파 패턴이었습니다. 감마파라는 높은 주파수의 뇌파가 일반인보다 최대 30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극도로 집중되고 통합된 의식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승려들은 쾌락 적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쾌락 적응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상 회로는 일반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고한 주관적 웰빙 수준은 훨씬 높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도파민 기반의 추구 보상 회로를 통한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쾌락 적응의 지배를 받고 끝없는 추구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전두엽 피질, 특히 전방 대상 피질과 내측 전전두엽 피질을 통한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자각, 의미 부여, 그리고 현재 순간에 대한 수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심리학자 사라 라자르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명상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을 모집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단 8주입니다. 수십 년이 아닙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의 뇌 구조가 실제로 변했습니다. MR라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두꺼워졌고, 편도체라는 스트레스와 공포를 처리하는 부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행복 수준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신경과 소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경회로는 당신의 경험과 연습에 따라 재배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쾌락 적응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명상일까요? 명상이 뇌를 변화시키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답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야 발견된 비교적 새로운 개념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마커스 레이클이 발견한 이 네트워크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마음이 방황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의 집합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내측 전전두엽 피질, 후방 대상 피질, 그리고 여러 다른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참조적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거에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 네트워크가 과다하게 활성화되면 우울, 불안, 그리고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일 대학의 저드슨 브루어가 진행한 2011년 연구는 경험이 많은 명상가들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동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상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스위치를 끄는 훈련입니다. 당신이 호흡에 집중하거나 현재 순간을 관찰할 때 당신은 자기 참조적 사고의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불행의 대부분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자기 참조적 사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정신적 시뮬레이션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매튜 킬링스워스와 데니얼 길버트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알림을 보내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47%를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방황할 때 그들은 덜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불쾌한 활동을 하면서도
그 활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보내는 시간이 실제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나은 것을 상상하며 현재를 놓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마음의 방황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 방황하는 특정한 방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바라 프레드릭슨이 개발한 긍정성 비율 이론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는 긍정적 생각의 절대적 양이 아니라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의 비율에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번영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3대1의 비율, 즉 부정적 생각 하나당 긍정적 생각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비율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자기개발 조언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페마라의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전방, 대상 피질의 과부하를 일으켜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진정한 긍정성은 억압이나 부정이 아니라 재평가와 관점의 전환에서 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가 진행한 정서 조절 연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2가지 다른 전략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억제 전략으로 자신의 감정 반응을 숨기고 무표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평가 전략으로 이미지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시술 장면을 보면서 환자를 돕는 의료진의 전문성을 생각하는 식입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억제 전략을 사용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뇌 스캔 결과 편도체의 활동이 오히려 증가했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재평가 전략을 사용한 사람들은 편도체의 활동이 실제로 감소했고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더 나은 감정 조절이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평가가 단기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속적으로 재평가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더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뇌의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만약 당신이 습관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신경 경로가 고속도로처럼 넓어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의식적으로 더 균형 잡힌 관점을 연습한다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스는 이를 정서적 스타일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6가지 차원에서 사람들의 정서적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회복력, 전망, 사회적 직관, 자기인식, 맥락 민감성, 그리고 주의력입니다. 놀랍게도 각 차원은 특정한 뇌회로와 연결되어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모두 훈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력은 부정적 경험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편도체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 당신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 연결은 마음챙김 명상, 인지행동치료, 심지어 특정 형태의 운동을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MIT의 신경과학자 얼밀러가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카테고리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떤 경험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느냐가 그 경험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심박수 증가를 당신은 불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흥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도전을 위협으로 볼 수도 있고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우드 브룩스가 진행한 실험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대중연설을 하게 하기 직전에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나는 불안하다라고 말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나는 흥분된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는 흥분된다라고 말한 그룹은 더 나은 연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더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라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같은 생리적 각성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뇌는 객관적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수신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감각 정보와 과거 경험, 현재 맥락, 그리고 기대를 결합해 당신만의 주관적 현실을 능동적으로 구성합니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리사 펠드먼 베럿이 제안한 구성된 정서 이론은 이를 혁명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정서는 뇌에 내장된 고정된 반응이 아닙니다. 정서는 당신의 뇌가 순간순간 만들어내는 구성물입니다. 당신의 뇌는 몸에서 오는 신호들, 즉 심박수, 호흡, 근육 긴장 등을 해석하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동적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예측이고, 예측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정확한 예측을 학습할 수 있고, 더 유용한 카테고리를 개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더 적응적인 정서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역설에 직면합니다. 만약 행복이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라면, 만약 우리가 신경과 소성을 통해 뇌를 재배선할 수 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행할까요? 왜 우리는 그냥 행복해지기로 선택하지 않을까요? 답은 당신의 뇌가 두 개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명명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시스템 2는 느리고 의식적이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삶 대부분이 시스템 1에 의해 운영된다는 겁니다.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약 45%가 습관적이고 자동적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옷을 입고 출근하는 모든 과정이 대부분 자동 조종 모드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당신의 정서적 반응과 해석 패턴도 마찬가지로 자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면 자동으로 방어적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보다 잘 되면 자동으로 질투를 느낍니다.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면 자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반복해온 신경 패턴의 결과입니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적 시스템은 익숙한 패턴을 따릅니다. 당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정적 사고 패턴이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자동화된 불행의 패턴을 깰 수 있을까요? UCLA의 매튜 리버만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감정에 라벨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고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정서 라벨링 또는 영양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명명하는 순간 그 감정에 대한 당신의 통제력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마법처럼 들리지만 신경과학적으로 명확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감정을 언어화하는 과정은 뇌의 언어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자동으로 전전두엽 피질을 참여시킵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 편도체에 대한 하향 조절이 일어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자동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식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반복하는 데서 옵니다. 여기서 습관 형성의 신경과학이 중요해집니다. MIT의 앵그레이비엘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습관은 기저핵이라는 뇌 구조에 저장됩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호, 루틴, 보상입니다. 신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루틴이 실행되고 루틴이 보상을 가져오면 그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충분히 반복되면 완전히 자동화되어 의식적 노력 없이 실행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메커니즘을 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습관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적 사고로 빠지는 대신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3번 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동화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BJ 포그가 개발한 작은 습관 방법론은 이를 실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면 성공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이 쌓이면 신경 경로가 강화되고 자신감이 생기며 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명상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하루 30분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번의 호흡으로 시작하세요. 말 그대로 한 번의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이것은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당신의 뇌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 번의 호흡이 2번이 되고 2번이 1분이 되고 결국 당신이 원하는 습관으로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스스로를 축하하세요. 잘했어. 나는 해냈어. 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자기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 정확한 보상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 작은 승리를 인식하고 그 행동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만약 습관 형성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좋은 습관을 만들기 어려워할까요? 왜 새해 결심의 80%가 2월이 되기 전에 실패할까요? 답은 당신의 환경에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브라이언 완싱크가 진행한 수백 가지 연구는 우리의 선택이 의지력보다는 환경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것을 선택 설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그의 유명한 사탕겁시 실험이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투명한 사탕겁시를 놓으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9개의 사탕을 먹습니다. 같은 사탕을 불투명한 접시에 담으면 6개로 줄어듭니다. 사탕 접시를 책상에서 2m 떨어진 곳에 놓으면 4개로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 같은 의지력이지만 환경만 바뀌었을 뿐인데 행동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행복 추구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물리적 환경, 디지털 환경, 사회적 환경은 모두 당신의 뇌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은 특정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고 특정 행동을 촉발합니다. 만약 당신의 환경이 부정적 사고와 불안을 촉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완벽한 예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과 우울증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수동적 사용, 즉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기만 하는 것이 가장 해롭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할 때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사회적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당신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휴가 사진, 성공 스토리, 행복한 순간들을 보면서 당신의 뇌는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소셜미디어가 간헐적 강화 일정에 따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스크롤할 때마다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도파민 시스템을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조건입니다. 기억하세요. 실험실 쥐가 레버를 미친 듯이 누른 것은 보상이 불확실할 때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의도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의 신경과학자 아담 가자레이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주의력 시스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의 발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과 지속적인 방해는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당신이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알림에 반응할 때마다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당신의 능력이 손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디지털 방해에 노출되면 당신의 뇌는 점점 더 표면적이고 분산된 주의력 패턴에 적응합니다. 당신은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바로 지속적인 행복과 웰빙의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기술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의도적인 환경 설계가 필요합니다. MIT의 칼 뉴포트가 제안한 디지털 미니멀리즘 개념이 여기서 유용합니다. 이것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은 유지하고 단순히 주의를 끌기 위해 설계된 기술은 제거하는 겁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당신의 환경이 보내는 신호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휴대폰에서 소셜미디어 앱을 삭제하면 충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알림을 끄면 지속적인 방해가 사라집니다. 침실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으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고 더 나은 수면은 다음날의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신경과 소성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몇 주 동안 이런 환경 변화를 유지하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패턴에 적응합니다. 지속적인 자극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깊은 집중에 대한 능력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환경 설계는 디지털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물리적 공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소는 시각적 혼란이 전전두엽 피질의 인지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환경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연 환경에 노출되면 주의 회복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시간 대학의 레이첼 카플란과 스티븐 카플란이 개발한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은 우리의 직접적 주의력이 쉬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부드럽게 매혹시킵니다. 단 20분간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핵심 요소에 도달합니다. 사회적 연결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75년 이상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는
인간 역사상 가장 긴 종단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의 현재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명성이나 성취가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것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될 때 분비됩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는 사회적 거부가 물리적 고통과 똑같은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방 대상피질과 전방 선피질은 물리적 고통을 처리하는 동시에 사회적 고통도 처리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처리하는 실제 고통입니다. 그리고 만성적 외로움은 만성적 통증처럼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브리검형 대학의 메타 분석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습니다.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50%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보다 더 큰 영향입니다. 왜 사회적 연결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에서 추방되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생존의 필수 요소로 취급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염증과 면역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적 연결이 똑같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 연구가 발견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백 명의 페이스북 친구보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한두 명의 친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존 카시오포가 진행한 외로움 연구는 이를 명확히 합니다. 그는 객관적 고립과 주관적 외로움을 구분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연결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보이고 들리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는가? 당신이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있는가? 브라운 대학의 브레네 브라운이 수천 건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고 깊은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것은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취약함을 드러낼 때, 즉 당신의 두려움, 실패, 불완전함을 공유할 때 당신의 뇌는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이해됩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공감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안전 신호가 보내지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느낌 이상입니다. 옥시토신은 편도체의 활동을 억제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입니다. 안전한 관계는 말 그대로 당신의 신경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공동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혼자서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조절합니다. 영아 발달 연구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아기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양육자가 아기를 안고 달래고 공감하면서 아기의 신경 시스템이 진정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기의 뇌는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흥미롭게도 성인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런 깊은 연결을 만들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바쁘고, 더 이동이 잦고, 더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퍼트남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자본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을 알지 못하고,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과도 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디지털로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연결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MIT의 셰리 터클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함께 있지만 혼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진정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차이입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상호작용은 텍스트나 이메일과 완전히 다른 신경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직접 대화할 때 당신의 뇌는 그들의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미묘한 감정적 신호들을 처리합니다.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고 정서적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반면 디지털 소통은 이런 풍부한 신호들의 대부분을 제거합니다. 당신의 사회적 뇌는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소는 없는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의도적인 관계 투자입니다. 하버드 연구의 로버트 월딩거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조언을 합니다. 화면, 시간을 사람 시간으로 바꾸세요. 매일 최소한 한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이것은 추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신경화학적 개입입니다. 당신이 이런 연결을 만들 때마다 당신의 뇌는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당신의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웰빙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변합니다.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는 신경 경로가 강화되고 고립을 선택하는 경향이 약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핵심 요소를 만납니다. 의미와 목적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처럼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생존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처럼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러시 대학 의료센터의 패트리샤 보일이 진행한 연구에서 삶의 목적이 높은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뇌에 알츠하이머의 물리적 징후가 있어도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목적의식은 말 그대로 뇌를 보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UCLA의 스티븐 콜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의 활성이 낮고 항체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활성이 높습니다. 목적의식은 세포 수준에서 당신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쾌락적 행복과 의미론적 행복은 다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먼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바라 프레드릭슨이 함께 진행한 연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쾌락적 행복, 즉 개인적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주관적으로는 좋은 느낌을 주지만 생물학적 건강 지표는 오히려 나빴습니다. 반면 의미론적 행복, 즉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과 웰빙을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한 도파민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적 쾌락을 추구할 때 당신은 도파민 기반의 보상 회로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쾌락 적응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추구할 때 당신은 다른 신경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전두엽 피질, 특히 복내 측 전전두엽 피질이 관여합니다. 이 영역은 가치 평가, 장기 계획, 그리고 자기 초월적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제니퍼 아커와 캐서린 밀크먼이 수백 건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행복과 의미는 때때로 상충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종종 어렵고 고통스럽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 타인을 돕는 것은 순간순간은 스트레스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깊은 만족과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뇌의 시간 지평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즉각적이고 가까운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먼 미래와 추상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미를 추구할 때 당신은 전전두엽 피질이 주도하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은 즉각적 만족을 지연시키고 더 큰 목표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에모리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킹이 제시한 4가지 주요 원천이 있습니다. 목적, 즉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중요성, 즉 당신의 존재가 차이를 만든다는 느낌. 이해가능성, 즉 당신의 삶이 말이 된다는 느낌. 그리고 초월, 즉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된다는 느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4가지는 모두 뇌의 다른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적은 목표 지향적 행동과 관련된 등외 측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합니다. 중요성은 자기 가치와 관련된 복내 측 전전두엽 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가능성은 의미 형성과 관련된 측두엽과 두정엽의 네트워크를 포함합니다. 초월은 자기 경계가 약화될 때 활성화되는 특별한 뇌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주디스 모스코위츠가 진행한 획기적인 연구는
심지어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조차도 의미를 찾는 것이 가능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을 주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이들은 다른 간병인들보다 우울증이 적고 면역 기능이 더 좋았으며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더 빨리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의미는 고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의미는 고통을 변환시키는 틀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 학습, 기여의 일부가 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것은 재평가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황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 체계와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수준의 신경 처리를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더 지속적이고 변혁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데이먼이 제안하는 방법은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즐기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그리고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의미는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일본어로 이것을 이키가이라고 부릅니다. 존재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오키나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의 핵심 개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이키가이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열정을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현실 때문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미시간 대학의 에이미 브르제스니에프스키가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병원 청소부들을 연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낮은 지위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청소부들은 그들의 일을 완전히 다르게 프레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단순히 바닥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 치유팀의 일원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일에서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찾았고 더 행복했으며 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을 잡크래프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일 자체를 바꿀 수 없어도 당신이 그 일을 보는 방식과 수행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방법으로 타인을 돕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 강력합니다. 당신이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 당신의 뇌는 그 일을 보상으로 처리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동기가 증가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당신이 그것을 의미 있다고 느끼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의 로버트 에먼스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긍정적 개입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쓰는 사람들은 단 몇 주 만에 웰빙이 증가하고 우울증이 감소하며 심지어 신체 건강도 개선되었습니다.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인디애나 대학의 연구팀이 페마라이를 사용해 감사를 표현할 때 뇌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감사는 복내 측 전전두엽 피질과 전방 대상 피질을 활성화합니다. 이 영역들은 보상 처리, 도덕적 인지, 가치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감사 연습을 지속한 사람들은 3개월 후에도 이 영역들의 활동이 증가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감사는 뇌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킵니다.